네, 오늘 티타임 인터뷰는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문장주 대표님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 대표님은 방송에 잘 안 나오세요. 사실 고수들은 원래 제아의 고수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페이스북에서는 문 대표님과 친구를 하시거나 문 대표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정말 팬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 페북 좀 보라 그러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전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가지만 좀 제가 이렇게 사족을 좀 다는 이유는 문장주 대표님은 시장을 상당히 글로벌하게 보면서 실제로 투자도 하고 대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주가가 1900에서 2000 가는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실 때도 그거를 글로벌 시각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으로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고 한국 시장을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굳이 제 방송에 이제 제가 요청도 했지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너무 이제 누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경계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끝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저도 너무 강해서 사실 좀 놀라운데요. 네. 그래도 8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50% 정도 되돌림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보다 좀 더 많이 되돌림이 있어서 네. 시장의 에너지가 좀 세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위아래로 근데 더 가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혹은 가치만큼 가는 게 네. 아니라 빠질 때는 공포감으로 더 밀고 올라갈 때는 더 올려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이번에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왔다. 거기까지는 정도의 문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더 빠질 거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소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은 이제 V자냐 혹은 W자냐 U자냐 L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에 대해서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문 대표님은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시잖아요.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연구 자료, 그 다음에 통계, 이런 또 NEJM이나 전문적인 이제 논문을 내용을 보면 좀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전염병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상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던 현상도 사실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고, 그 초기 대응도 각국에서 좀 늦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문화, 그 다음에 정보 통제라는 부분을 좀 잘 따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자유적인 그런 사상이 강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여전히 지금도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도 뉴스에서도 본 거 보면 미국의 각 주에 락다운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로 주정부 청사에서 이제 데모도 하고 하는 것들 봤는데 여전히 마스크도 안 쓰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운 거는 과거의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전염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연구 그 자료를 보니까 사스나 메르스 대비해서 전염도가 4배 이상 높고 무증상자 입장에서도 전염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좀 예방을 하기 쉬운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입장도 확진이 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에서는 지역사회에 감염을 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그 감염자 그 검사가 이제 1%를 좀 넘었거든요. 어제부로 한국보다 이제 전체 인구 대비해가지고 검사를 했던 비율이 좀 높아가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구가 37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검사 결과가 뭐냐면 인구의 1%를 무작위로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그 확진자 비율이 1% 이상은 나왔다는 거죠. 전 인구에? 그러니까 무작위로 1%를 뽑아서 가운데서 1%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7만 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1% 정도는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예, 예. 무작위로 뽑았는데도 양성 그걸 이제 반응을 가지고 보였다.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요. 근데 더 예.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양성 반응을 보였던 사람 중에서 무증상자가 증상자보다는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 코로나로 온 그 충격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이대로 소위 끝날 건 아니다.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번 저점을 지킬 수 있겠는가 아니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으신 거죠. 일단 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써긴 네. 썼었는데 1차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실물 경제 타격의 영향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날짜로 보면 3월 3일 날 미국이 50pp를 비컷을 하고 그렇죠. 바로 8일이 안 돼서 바로 100pp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어졌었고 3월 8일 날 사우디에서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50불에서 30불이 깨지면서 27불까지 왔던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금융 상황이 불안정해졌거든요. 특히 유가가 빠지면 당연히 이제 산유경이나 EMP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전방 하향이라든가 등급의 하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미국도 셰일 기업 자체가 뭐 회사채를 많이 정크본드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부도가 나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그 제로금리가 온 상태에서 미국의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또 다시 시작을 해서 MBS 마켓에서 2천억을 매수를 하고 국채도 5천억을 사주면서 계속 안정화를 시키면서 채권 시장을 좀 안정화를 유도를 했고. 네, 그럼 말씀하시기를 예. 두 번째 질문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문장규 대표님 인터뷰를 하는 게 제 개인 그 저를 알고 있는 분도 그렇고 문장규 대표님 페이스북 보는 분들도 이제 현장 인터뷰 잘 안 하시니까 당신이 가서 오늘 좀 제대로 좀 물어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생각보다는 지금 사실 문 대표님 얘기를 깊게 들으면 충격적이거나 사실은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초반은 굉장히 지금 쿨다운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가 연준인데 연준이 정말 연준이나 각국 정부들도 이렇게 돈을 풀어서 직접 호주머니에 개인들에게 넣어주고 연준이 그냥 무한대로 돈을 풀었던 게 이게 사실 역사상 없던 거거든요. 2008년 때는 버냉키가 그래도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면서 그만큼 했는데 지금은 뭐 줄 거 초반에 다 주자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요. 연준의 정책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세계 경제 충격으로 가지 않는다. 소위 무너지지 않는다. 버틸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연준 정책이 약발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놀라는 반등이 연준 정책의 약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이제 해결하지 않고 드러나는 증상만 해결한다고 하면 뭐 뚝에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어봐야 초반에는 붓는 속도가 빠르면 채워지는 듯 하지만은 계속 채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밑에 그 독에 대한 구멍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넣어봐야 결국은 물을 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 혹시 모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백신이 나와서 자연 항체를 짊어져서 바이러스에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연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전까지 일단 들이붓고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충격이 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줘서 막으면 그나마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늦어지거나 정말 우려하는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재차 어떤 대규모 감염 사태라든지 혹은 이제 신종 또 변형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제한적이다. 제가 이제 오늘은 바이러스 이야기는 많이 안 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어차피 똑같이 기사라든가 뉴스나 아니면 뭐 자료를 이제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인도에서만 변종이 40종 이상이 나왔다고 말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쪽도 엄청 전문가세요. 공부하시고 일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RNA 기반의 이런 바이러스는 네. 외부에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변이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아, 변종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게 이런 이야기 설명 나선형 구조는 이거 RNA 기반은 아무래도 나선형 구조는 사실 아닌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RNA 기반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좀 쉽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스, 뭐 메르스가 뭐 물론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개발 안 했다 치지만은 네. HIV도 항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료제만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인류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연준이 계속 이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그러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없어요? 연준은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12년 전에 네. 1차, 2차, 3차 그리고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사주는 오퍼레이션을 2차를 하면서 2008년 때 리먼 때. 예. 2011년, 2012년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터 2차를 네.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번지니까 네. 그래서 금융을 안정화시켰는데 그 이거 원인을 좀 보시려면 그 근본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분배 문제가 균등하게 갔으면 소비가 생산만큼 증가를 해서 소비하고 공급에 대한 균형이 균형이 맞아서 이게 경제가 그러니까 건전하게 성장을 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은 소득 불균형 때문에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공급 많아지고. 공급은 좀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경기 호황일 때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지만은 경기가 이제 침체를 가면 기업 활동을 안 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사이드가 줄어들어 가지고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이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에 의해 가지고 소비가 커진 상태에서 금융의 구멍이 빵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는 금융 리스크니까 돈으로 돈이 부족해서 틀어막았는데. 돈으로 틀어막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갖고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 이 지금은 이야기 안 드리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돈을 양적 완화라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대규모로 돈을 뿌린 거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릴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로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미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넘겼고 네.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장기 저금리 형태가 계속 오면서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게 되는 형태가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풀린 돈들은 엄청난 돈들이 주로 이제 금융시장 같은 데 가면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냈고 그 후유증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돈을 더 풀고 있는 거다.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 유동성 위기가 생겼으니까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드러내고 거기에다 현금을 넣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은행은 가지고 있는 유동성 가지고 원래 이제 은행이 하는 행동을 계속 이익 창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 요원하다고 생각하면 자산시장 들어가서 돈을 버는 행태가 됐는데 당시에는 파생 상품을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네. 당시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다는 거는 산업재 수요, 커모디티 같은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번호통화 200년 동안 찍어냈던 이제 번호통화 금액이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사실은 8,25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했었는데 1차, 2차, 3차를 하면서 3조 6천억 달러를 공급을 했으니까 1조 통화량 1조였는데 그게 이제 4조 한 5천억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3배, 4배 돈을 그 당시에 풀었다는 4.5배 거죠. 정도가 올라간 거죠. 번호 통화량만 늘어난 게 45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가지고 그 하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리만 이전에 1억이 있었다. 네. 근데 번호 통화에 따라서 같이 자산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 돈은 4억 5천이 되면 번호 통화를 푼 만큼 제가 아무런 구매
경제력 평가 절하 없이 제 자산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엄청난 돈을 푼 거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양적 완화보다는 랜딩에 가깝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랜딩. 예, 대출. 네, 대출. 네. 요 부분을 좀 잘 살피고 있는데 양적 완화라는 거는 10년째 장기채를 들어가지고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만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자산 투자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대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RP가 보면 3개월 미만인 거고 네. 미국에서도 사실은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엄격한 조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기로 자사주도 못 사게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 이번에 이제 2천억, 5천억, 7천억을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하지만은 네. 이번에 이번에 보시면 그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다는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2조 3천억에 준하는 이제 재정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메일랜드에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딱 내용을 보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개인들, 그 다음에 좀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하는 형태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버텨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부에서 후순위치로 4,544억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이 돈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해서 그러니까 대손율을 한 10% 정도 준 거죠, 기본적으로. 손실을 날 수 있는 부분은 재무부가 다 뜯어받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손실이 나는 자산 가지고 돈을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SPV 만들어서 구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2조 3천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또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럼 대규모로 또 국채를 발행하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또 금리가 뜰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네. 다시 금융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양적 완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되게 오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오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3차 양적 완화 했을 때가 6천억을 이제 매입을 하는데 그 당시 속도보다도 이번에 그 4차 이번에 하는 양적 완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매주 단위로 보면 매입을 하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00억, 5일이니까 1,500억 정도를 매입을 했었는데 다가오는 이번 주부터는 또 반 50%를 또 컷해가지고 150억씩.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안전화가 목적이거든요. 예. 주식시장의 상승이 목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국채라고 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붕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미 연준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양적 완화는 그냥 금융 안정화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재정 지출을 위한 재원의 안전한 조달 뭐 이런 랜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처음 말씀했던 시장에 대한 상승이 좀 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적 완화하고 통화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이제 그 풀린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MMT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 얘기가 길어지고 맨날 뭐 이런 것 저도 이제 뭐 좀 잘 못 알아먹는다고 문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이건 또 거대 담론이라 좀 미루고요. 다음 질문은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올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미국 대선이 가장 큰 경제 화두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은 이제 후퇴했고요. 조 바이든을 한다. 샌더스. 제가 샌더스하고 바이든하고의 관계에서는 샌더스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제 트럼프와 조 바이든 구도인데 또 보니까 사실 트럼프와 오바마 구도가 돼요. 오바마 맞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좀 다급해졌죠. 사실 샌더스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면서요, 트럼프는. 그러면 이제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 성향이 비슷한 조 바이든이 왔다, 코로나 사태까지 왔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앞으로 이게 당장 뭐 사회적 격리 조금 지나고 나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 것이냐, 자기 재선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과 함께 많은 이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뭘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뭐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네. 뭐 미국의 막강한 권력을 들고 있는 대통령, 지금까지 시장에 이렇게 영향력이 컸던 대통령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안심을 하고 나름 이제 그렇죠.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오면서 이제 초기 대응이 아무래도 사실은 뭐 한국에 비해서는 뭐 비겁한 건 사실이고 늦었죠. 예.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뭐 어느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죠. 권력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이 좀 많은 마찰을 좀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본인이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연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최고의 치적이 경제고, 네. 그 다음에 뭐 물론 중국 때리게 하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주가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위대한 뭐 미국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뭐 코로나 한번 왔는데 그거 때문에 그냥 모래성에 쌓아둔 성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물러나진 않겠죠, 트럼프가. 그런데 뭐 본인도 이제 처음에 초기 대응을 이제 이게 하지 않았던 거는 네. 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말, 나쁜 말 했을 때 확정 편향으로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듣죠. 편인데 예.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게 피곤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사태가 심각하고 또 특히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밀집해 있는 뉴욕주, 또 뉴욕시티는 뉴저지 이런 데들이 좀 심하고 하니까 네. 당장 뭐 사람이 아파서 치료오고 죽어가니까 뭐 비상사태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좀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할 거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면 코로나 쉬운 거 아니야.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얼떨결에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만 답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주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 미국 트럼프도 WHO 이제 사무총장이 그분 너무 성함이 어려워가지고 그분 맞아요. 공격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 WHO를 때리는데 네. 그게 이제 뭔가 희생양을 좀 삼기 위한 것인데 WTO와 소위 이제 트럼프가 WTO란다. WHO죠. WHO, 예. WHO 하나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WHO 하나 잡아서 소위 이제 발목 잡고 늘어져서는 임팩트가 약하니까 더 걱정하는 건 중국 얘기를 다시 지금 막 꺼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중국 카드 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19지만은 최초의 이름은 나가면 괜찮았어요. 우한폐렴이었잖아요. 우한폐렴.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여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그런 설이 있으니까 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초기 대응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 중국을 사실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상식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원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사실 대중들한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적으라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써서 미움을 돌리는 것도 응집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본인 캠프에 힘을 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보면 이제 미중 패권 때문에 뭐 4분기에 주가가 완전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논쟁이 뭐 미중 패권 전쟁해서 심각해진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중국을 그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골치 아픈데. 사실은 이제 조금 합의를 좀,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합의 시점에 왔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상 확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코로나가 1차적으로 잠잠해져서 다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제2차 무역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네. 지금 좀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생필품, 의료 마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업 자족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고 오는데
무분별하게 중국 때려가지고 도움 못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적절하게 좀 이용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음. 그리고 뭐 2주 전에 뭐 인도의 변호사협회에서 뭐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하는 금액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호주에서도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이러면 사실 중국이 뭐 그거 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그 2주 전에 보면 그 루즈벨트 항공모함 그 확진자 사태 때문에 남중국해 방어 못하고 간 그 기지에 갔을 때 비어 있을 때 그 중국의 라오닝이라는 그 큰 항모가 있거든요. 네네. 중국도 항모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예. 이제 구축함하고 해서 음. 대만 해협으로 가서 대만의 그 군사로 한번 대치를 한 적이 맞아요. 사실 예. 좀 그 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보면 중국에서 한동안 이제 핵실험 안 했었는데 핵실험을 했다고 국무부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중국이 본토 내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거죠. 예. 저는 그 뉴스는 못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신호가 될 음. 수 있고, 왜냐하면 이미 그 국경절 때 걔네들 ICBM,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데를 다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거기다가 뭐 핵탄두 뭐 실어서 보내면 지금 미국은 뭐 상황이 뭐 이게 전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세계 도는 상황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을 함부로 건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국제 정세라는 게 항상 네. 한쪽 면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국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인터뷰 때마다 대답을 미뤘었는데 금요일부터 논조는 때린다. 그러게요. 네. 중국 때린다는 쪽으로 야. 하고 있어가지고 무시무시한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또 추이가 흘러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운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어쨌든 자기 대선을 위해서 뭔가 희생양 내지는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최근에 느껴지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역 전쟁 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예. 지난번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저도 보면 뭐 저기 패권 전쟁 이런 책들 좀 읽어보니까 그 네. 책의 그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군사 충돌이 없었던 기간이 오래된 적이 사실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남중국해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뭐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예, 그런 것들도 생각하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원래 등수평 시대에 네. 닉슨하고 등수평 이후에 이제 미국 정가는 이제 대만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제 약간 배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분위기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뭐 트럼프가 WHO에 그 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조건에 네. 대만을 편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처럼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제 대만을 이제 카드 쓴다는 거는 이전보다의 긴장감은 좀 더 그러니까요. 고조될 수 있다고 볼 그 수 있습니다. 부분은 뭐 네. 저희가 이제 문 대표님이나 저나 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유튜브나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남은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죠. 11월 대선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이제 이제 한 6개월, 7개월 남았나요? 7개월 안 남았죠. 네. 11월 3일이. 그 안에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우려 정도로 해서 그 정도 마무리하고 네.